2025년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감사의 마음과 기쁨이 온 나라를 덮고 있죠. 하지만 그 기쁨 한켠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인 한 영웅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고 누구보다 앞장서 일본군을 무찔렀던 남자, 봉오동 전투의 주역 바로 홍범도 장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이 지킨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우리는 왜 죽어서도 차별받는 독립운동가를 만들고 만 걸까요? 혹시 이 모든 일은 누군가의 지독한 장난질은 아니었을까요? 이번 광복절 특집 영상에서는 죽어서도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1868년 10월 12일 훗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을 들게 될 사나이 홍범도는 북녘 땅 지금의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당시는 아직 일제의 마수가 한반도를 덮치기 전이었죠. 하지만 홍범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 순탄치 않았는데요. 평안도 지방전설에 따르면 그의 고조부는 홍경래와 그리 멀지 않는 친척으로 원래 평안도 용강군의 화장골에서 그와 같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1811년 12월 홍경래가 농민봉기를 일으켜 관군과 싸우다 전사했죠. 이 사건으로 남양 홍씨 집안 전체가 연루되고 말아요. 이에 홍범도의 고조부는 화를 피하기 위해 약간의 재산을 챙겨 평양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증조부 때에 이르러 집안은 더욱 몰락하여 소장농으로 전락했고 부친 때는 결국 지주의 머슴살이를 해야 했죠. 그만큼 홍범도는 천민의 서러움 속에서 역사와 원한을 등에 지고 태어난 사내였어요.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의 유즙을 얻어먹고 자랐다. 가난한 홍범도가 그 의미를 깨닫기 전부터 지독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7날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하며 젖동량으로 아들을 어렵게 키웠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마저 홍범도가 겨우 9살이 되던 해에 죽고 말아요. 머슴의 아들은 머슴. 졸지에 고아가 된 홍범도는 결국 아버지처럼 어린 나이부터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잣집의 꼴머슴으로 살아가길 몇 년. 어느 날 문득 그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죠. 그건 바로 입대. 마침 평양 가명에서 병정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도 머슴보다야 군인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나이. 그 시절 입대를 하려면 최소 17살은 되어야 했거든요. 당시 홍범도의 나이는 겨우 15, 2살이 모자랐죠. 하지만 홍범도가 여기서 물러설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고조부를 닮아 힘이 장세였던 그는 또래보다 덩치가 커서 2살쯤 속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 덕분에 1883년 홍범도는 마침내 평양 가명 소속 부대에 나팔수로 입대하게 되었죠. 군인이 된 청년 홍범도. 막상 군 생활을 겪어보니 제법 할만하다 느껴요. 남다른 신체 조건에 가끔 총도 쏴보고 채식 훈련도 받으며 생각보다 자신이 군대 체질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의 가슴 속에 애국심이나 희생정신이 불타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역적의 핏줄, 머슴의 아들로 낙인 찍혔고 국가란 이름 아래 받은 것이라고는 멸시뿐이었으니까요. 군 입대 역시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단지 하루 한 끼라도 더 챙기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죠. 그건 바로 정의감.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성정은 머슴살이 시절부터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어요. 문제는 그가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였다는 것. 그 정의감이 때론 격한 방식으로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 내에 병영부조리는 상상을 초월했죠.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 안의 비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물며 그 시절엔 신분제까지 있었으니 차별은 그야말로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양반 출신인 군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가혹행위는 거의 살인적 수준이었어요. 사병들에게 월급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상놈이라 부르며 후타하고 짓밟기 일쑤였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수탈하기까지 했죠. 당초 홍범도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 군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모순된 현실을 목격하고 군대 생활에 점차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4년을 참고 또 참은 끝에 결국 그는 폭발하고 말아요. 1887년 20살 청년 홍범도는 자신을 학대하던 상관을 죽이고 도망쳤죠.
탈영병이 된 홍범도는 최대한 평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문득 그는 군 복무 중 전우가 흘린 말을 떠올려요. 그건 바로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는 황해도 수안군에 종이를 만드는 제지소가 여럿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안군은 평양과 서울에 있는 길목에 있어 외지인이 섞이기 좋은 곳이었죠. 그렇게 홍범도는 큰 어려움 없이 제지소 노동자로 위장해 일하게 돼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뜻밖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제지소에서 일한 지 약 1년쯤이 되었을 무렵 평소 동학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던 사장이 느닷없이 홍범도를 따로 불러냈죠. 동학을 신봉하고 동학교문에 들라. 알고 보니 사장은 다름 아닌 동학교도였던 거예요. 동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된 건 1894년 농민운동이 벌어진 이후의 일로, 이 시기엔 그저 사교로 탄압받던 종교였어요. 초대교주 최재우가 처형당한 뒤로는 조정이 직접 나서서 포교와 집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머슴 집안 출신이었던 홍범도도 동학이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탈영병이자 살인자였습니다. 신변의 안전을 위해 자기의 본래 이름을 숨기고 가짜 이름을 쓰며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교 집단과 엮이게 된다면 어떤 화를 입을지 불보듯 뻔했죠. 그래서 그는 사장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동학에 들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나 사장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홍범도에게 동학을 믿고 조직에 참여하라고 권유했죠. 하지만 끝내 그가 생각을 바꾸지 않자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 강압적으로 마치 명령하듯 요구해요. 심지어 일한 지 약 2년쯤이 되어서는 임금마저 체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학을 뗀 홍범도는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는 퇴사를 결심하며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떠날 사람에게 굳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여겼던 사장은 오히려 홍범도를 협박하며 폭력적으로 내쫓으려 했죠. 하지만 홍범도도 그저 당하고만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군복무 시절처럼 사장에게 주먹을 휘둘러 결국 또다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본의 아니게 연거푸 사람을 해친 홍범도는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곤 하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채 잊을만 하면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끝내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죠.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나날, 그렇게 몇 달에 걸쳐 강원도 일대를 떠돌던 홍범도는 마침내 신계사라는 작은 절에 닿게 돼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의 평화와 위안 혹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할 때 절을 찾는다고 하죠.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홍범도 역시 금강산 한절하게 터잡은 이 절에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담대사라는 고승을 찾아가 그간의 사연을 고백하며 절에 머물면서 수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그렇게 홍범도는 지담대사의 상좌승으로 받아들여져요. 당시 그의 나이 22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상좌지 사실상 절간의 막내나 다름없었어요. 주지 스님과 고승들의 온갖 심부름은 물론 땔감 구하기, 물 기르기, 밥하기 등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했죠. 하지만 머슴살이에 직업군인의 공장 노동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홍범도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자로서 지담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는 생애 최초로 공부란 걸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막 한글을 떼기 시작한 그에게 한문투성이인 법문을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설법을 통해 조금씩 채워나갔고,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종교와 사상 그리고 학문이라는 세계를 접하며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였어요. 사실 공부란 게 그렇죠. 당장은 어렵고 질이 멸렬하게 느껴지더라도 단 하나의 깨우침만 얻으면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공부만큼 쉬운 건 없다고 말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고 공부만큼 인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없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이때부터 홍범도는 그간의 야인과 같은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나 처음으로 지식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작게는 한글 문장이나 편지를 보다 유려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크게는 국가와 민족, 삶에 대한 자각과 고찰까지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담대사의 가르침이 있었죠. 지담대사는 본래 수원 출신으로 본관은 덕수 이씨였습니다.
덕수이 씨는 조선 왕조에서 문무양방에 걸쳐 뛰어난 인물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죠. 특히 율곡 이이와 충무공 이순신이 바로 이 가문 출신이에요. 덕분에 홍범도는 지담대사를 통해 이순신과 서산대사 그리고 삼형대사 등 나라를 위해 싸운 인물들의 이야기와 애국 애족의 정신, 백전백승의 전술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국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범도는 신계사 인근의 비군이 절에서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단양 이씨로 알려진 이 여성과의 인연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그리고 사달이 나요. 홍범도가 신계사에 들어온 지 약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단양 이씨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홍범도가 평생을 승려로 지낼 생각은 아니었다지만 그때 그는 엄연히 승려의 신분이었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신성한 절간에서 육정의 산물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파괴를 결심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금강산을 떠났죠. 때는 1892년 여름, 홍범도의 나이는 24이었습니다. 이후 둘은 단양 이씨의 고향인 함경도 북청으로 향해요. 그곳에서 혼례를 올리고 이제는 진짜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죠. 그러나 운명은 이조차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이 그들 앞에 놓인 거예요. 그건 바로 건달 폐물이 북청으로 향하던 도중 원산 근처에서 불의의 변을 당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행방을 모른 채 헤어지고 맙니다. 다음 이야기, 아내 단양 이씨의 행방을 쫓는 홍범도. 하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하였다. 또다시 혼자가 된 그는 정처 없이 떠돌다 신계사에서 멀지 않는 곳 강원도 해안군 먹배장골 깊은 산중에 자리를 잡는다. 그곳에서 약 3년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채 농사와 사냥을 하며 연명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조선의 운명은 요동치고 있었는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불길이 타오르며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과 함께 일본은 마침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마술을 들이우기 시작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도 잠시, 같은 해 을미사변, 민비씨의 사건이 벌어지며 조선의 왕궁은 피로 물들고 만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은 산골의 홍범도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과연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것인가? 8월 1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머슴살이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벗어나고자 군에 입대했지만 그곳에도 차별은 존재했다. 결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살인까지 저지르고 탈영명 신세가 되고 만다. 이후 그는 신분을 숨긴 채 제지소 노동자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계속된 도망과 숨바꼭질 속에서 그는 점점 지쳐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산 신계사에서 지담대사를 만나며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는다. 절의 상좌승이 된 그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곧 사랑에도 눈뜨게 된다. 상대는 다름 아닌 비군이 단양이씨. 절의 규율까지 어긴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하고 끝내 파괴를 결심한다. 그렇게 단양이씨의 고향 북청을 향해 길에 나서지만 운명은 또 한 번 그들을 시험에 빠뜨린다. 원산 인근에서 건달패의 습격을 받고 서로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채 결국 생이별을 하고 만 것이다. 아내 단양이 씨의 행방을 쫓던 홍범도. 하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더 이상 머물 곳도 돌아갈 길도 없던 그는 어디든 발길을 옮겨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와 신계사로 되돌아갈 수도 무작정 북청으로 향할 수도 없었던 홍범도는 일단 강원도 해안군의 깊은 산골 먹배장골로 향합니다. 그곳은 금강산에서 멀지 않는 곳으로 신계사에 있을 때 가끔 소문으로 접했던 외진 마을이었죠. 홍범도는 이 깊은 산골에서 약 3년간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살아가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때때로 군에서 익힌 사격 솜씨로 사냥을 하며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3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죠. 절에 들어가며 밀었던 머리는 어느새 다시 자라 상투를 틀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수염도 제법 자라 이제는 겉모습만큼은 어엿한 청년의 풍모를 지니게 되었어요. 여전히 몸은 가난했지만 어디서든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었던 셈이죠. 세계 역시 크게 요동쳤습니다.
국내는 흥선대원군과 민씨정권 사이에서 알량한 권력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백성들은 굶주림과 수탈에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탐과 놀이의 횡포를 막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민심의 분노가 불씨가 되어 마침내 거병으로 이어진 거죠. 결국 가보년인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나갑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민씨정권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악수를 두고 말아요.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1885년 갑신정변을 계기로 이미 일본과 텐진 조약을 체결한 상태. 결국 조약에 따라 정과 일본의 양국 군대가 조선 땅에 동시에 주둔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국부와 국모가 내부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매번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죠. 나라의 운명을 외세에 맡긴 대가는 실로 끔찍했습니다. 조정의 어처구니 없는 선택에 도리어 농민군이 먼저 전쟁을 멈췄죠. 누구처럼 외세에 기대는 대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경우 물러나려는 제스처라도 보였지만 일본은 달랐어요. 어떻게 손에 넣은 기회를 그들이 놓칠 리 없었죠. 결국 일본군은 곧장 조선의 심장부 서울로 진격해 경복궁을 전격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조선의 내각을 김홍집, 박정양, 민영달 등 친일 인사들로 교체한 뒤 곧바로 갑오 경장을 실시해요. 겉으로는 조선의 자주국으로 인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일본의 계략이었죠. 물론 청나라가 이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청일 전쟁으로 비화돼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청나라가 훨씬 더 허약했다는 겁니다. 거의 종이호랑이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결국 해전 후 불과 9개월 만에 청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냈을 뿐 아니라 요동반도와 대만을 할양받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쟁기게 되죠. 이 사건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전반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진 청과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둔 일본, 세계 열강들은 갑자기 부상한 이 신흥강국을 어떻게 견제할지, 동시에 청으로부터 어떻게 이권을 뜯어낼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건 단연 러시아였죠. 시모노세키 조약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에 외교적 압력을 가해요. 이른바 삼국간섭. 일본은 국제적 고립을 우려해 결국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 돌려주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신 청나라로부터 배상금 3천만 양을 추가로 얻어내기는 했지만 이미 체면은 국인 뒤였죠. 그리고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고종과 명성황후가 청나라 대신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이나 거일 전략에 더욱 무게를 실게 됩니다. 이에 큰 위협을 느낀 일본은 결국 무리수를 둬요. 1895년 10월 8일 주조선 일본공사 미우라고로의 사주 아래 일본군 한성수비대와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시해했죠. 을미사변, 이는 단순한 정치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국가 차원의 정권 교체 시도였죠. 그 핵심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이로써 수립된 제2차 김홍집 내각은 더욱 노골적으로 친일 개혁을 밀어붙여요. 양력 사용을 공식화하고 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으며 군제 개편과 단발령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단발령의 강제 시행은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여 머리카락조차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라 여긴 유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 대부분이 이를 가장 모욕적인 치욕으로 받아들였어요. 을미사변으로 극도로 날카로워진 반일 감정은 이 단발령을 계기로 더욱 폭발하여 이전까지 산발적이던 의병봉기는 마침내 전국적인 항쟁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첩적산중 깊은 골짜기에 살고 있던 홍범도에게도 전해졌죠. 그는 이를 듣고 분노했어요. 실제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반일 반봉건 의식에 눈에 든 건 바로 가보년 그 농민전쟁에서였다. 물론 이 나라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손에 내민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계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 임진왜란, 조선을 침탈한 왜군의 만행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었죠. 결국 홍범도는 마음을 굳힙니다. 기회만 생기면 일본에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렇게 오랜 은신 끝에 그는 마침내 세상 밖으로 박차고 나왔어요. 그때 그의 나이 28, 아직 한창 혈기왕성할 때였죠.
먹배장골을 떠난 홍범도는 장안사를 지나 단발령 고개를 넘던 중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바로 김수혁.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비슷한 시국관을 가진 두 사람은 마치 삼국지의 도원결의처럼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기로 결의해요. 이후 일병투쟁을 준비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군자금과 무기 확보에 먼저 나섰죠. 마침 적당한 공급처도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량동을 지나 금성읍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그 장거리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왕 의병투쟁을 결심한 마당에 본때를 보여주고 전리품까지 챙기자는 속셈이었죠. 그러나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 막상 마주한 일본군의 병력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무장 수준에서도 격차는 컸습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낡은 화승총 몇 정이 전부였어요. 반면 일본군은 모두 최신식 무라다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죠. 결국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이 같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형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경기, 강원과 관북지방을 잇는 전하의 hom로 천령이죠. 천령은 높이 685m의 고개로 회양의 북쪽에 위치하여 강원도와 함경도를 가르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개의 북쪽은 관북지방, 동쪽은 관동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곳은 서쪽의 풍류산과 동편의 장수봉이 천하의 요새를 이루고 있으며 당시에도 수비에 알맞은 석성이 남아있던 전략적 요충지였죠. 물론 여전히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천령 고개를 천천히 오르고 있는 약 10여 명의 일본군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원상 방면에서 서울로 향하던 그들은 다행히 수도 적었고 경계심도 느슨했죠.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홍범도와 김수엽은 재빠르게 화승을 놓고 방아쇠를 당겼으며 순식간에 적 대부분을 괴멸시켜요. 일본군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으나 고지의 엄폐물 뒤에서 정확히 사격하던 두 사람 앞에선 속수무책일 뿐이었죠. 이 전투가 바로 홍범도가 전개한 첫 번째 의병 전투였습니다. 천령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두 사람은 전리품을 챙겨 곧장 함경도 안변의 학포로 피신합니다. 그 자리에 더 머물렀다간 일본군의 추격이 뻔했기 때문이죠. 학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침내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고 약 12명이 모여 총 14인의 소규모 의병 부대가 결성됩니다. 때는 1896년 여름, 당시 홍범도 나이는 29이었어요. 그러나 기세 좋던 출발과는 달리 곧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들이 모집한 의병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 떠돌이 혹은 산속에서 사냥을 하던 포수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홍범도가 군 경험이 있다곤 하나 어디까지나 병졸 출신일 뿐 전문 군사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죠. 다행히도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 봉기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강릉의 민용호, 춘천의 이소은과 류인석, 안동의 김도하, 진주의 노은규, 광주의 기호만, 함흥의 최문환 등 수많은 의병 부대들이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는 그간의 군대 경험과 산에서 쌓은 사냥 노하우를 살려 부대의 틀을 어느 정도 갖춘 뒤 부대를 이끌고 안병군의 서광사로 옮겨가 류인석 부대에 합류합니다. 소수 단위로 활동하기보다는 명망 있는 지도자 류인석이 이끄는 대부대와 함께 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류인석은 지담대사와 함께 홍범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그는 화서학파의 종주로서 최익현 등과 더불어 유림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그런 그가 한때 충주성을 점령하며 의병 활동의 기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우세한 활약과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관군에게 참패를 겪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이른바 북천지계에 따라 북쪽으로 향합니다. 북천지계란 호서, 관동지방에서 민중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과 관군의 병세가 워낙 강해 중부지방에서의 항전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인민의 기질이 강건하고 무예에 능한 이들이 많은 서북지방으로 옮겨가 의병운동을 계속하자는 임기응변적 전술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훗날 1907년 고종의 퇴위와 정미 7조약 체결 그리고 군대 해산 등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외기지 건설론과 지구전론이라는 장기 항전 전략으로 발전하게 되죠. 즉 류인석은 전국의 의병부대가 지구전을 기본 전술로 삼되 무산, 삼수, 갑산 등 백두산 인근 지역을 활동무대로 삼고 중국과 러시아의 근거지를 두어 정예군을 양성하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에 무리하게 진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죠.
그의 이러한 전략적 구상은 이후 홍범도의 항일무장투쟁 전개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였고 당시의 홍범도는 그저 한 명의 젊은 부대원으로서 류인석 휘하에서 3차례의 큰 전투를 함께 치러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대는 거듭된 패전을 겪었고 동지였던 김수혁은 전사하고 말았죠. 다른 일병들 역시 하나둘 전투 중 전사하거나 흩어지며 결국 홍범도는 또다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혼자 남게 된 홍범도. 결국 류인석과도 훗날을 기약한 채 헤어진 그는 황해도 곡산군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곳 금광에 몸을 숨긴 채 광산 노동자로 은신하지만 일본군과 밀정이 집요한 추격을 피하지 못하고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점점 더 변방으로 밀려난 그는 마침내 함경도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산 넘고 들 건너 도착한 곳은 잃어버린 아내 반양 이씨의 고향 북청이었다. 혹시라도 그리로 가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무려 7년 만에 이뤄진 눈물의 재회. 이미 훌쩍 자라버린 첫째 아들 양순 30이 되어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는 이윽고 둘째 용왕까지 얻으며 행복을 만끽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자신을 제외한 가족 전부를 잃고 마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8월 8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아내 단양이 씨와 생이별한 홍범도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홀로 살아간다. 그 사이 세상은 격변했다. 내부에선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됐고 그 틈을 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늘 그렇듯 백성들의 몫이었다. 특히 일본의 거센 공세는 조선을 뿌리채 뒤흔든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느 제국주의 열강들처럼 식민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고 조선을 대륙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의미사변과 의미개혁이라는 초유의 정권 개입을 감행한다. 이 소식을 들은 홍범도는 분노했고 조국의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긴 은신의 삶을 스스로 거두며 마침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선다. 이후 김수엽이라는 인물을 만나 일기투합한 그는 천령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전리품으로 소규모 의병 부대를 꾸린다. 그러나 의병장 류인석 휘하에서 벌어진 연이은 패전 끝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마는데 혼자가 된 홍범도는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의 앞에는 익숙한 선택지가 놓여 있었죠. 다시 산속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인파 속으로 섞일 것인가. 이번엔 후자를 택해요. 이미 의병 활동에 발을 들인 몸, 자신을 믿고 따르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그저 개죽음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황해도 곡산군으로 넘어가 과거 제지소에서처럼 신분을 숨긴 채 광산 노동자로 일하며 다시금 재기를 꿈꿨죠. 그러나 그의 이번 선택만큼은 최악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무렵 광산 노동자로서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했거든요.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경복궁을 떠나 아관 파천에 감행합니다. 여기에 효율조치기라 하여 의병들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명하나니 조선의 주요 광산들은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일본 등 점차 제국주의 열강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기 시작했죠. 덕분에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광산에 외세의 수탈까지 겹치자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아지고 작업장은 언제 죽거나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런 극한의 환경일수록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데는 탁월하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자신의 삶을 넘어 세상을 뒤집고자 하는 이들에겐 이보다 더 강력한 기폭제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저 자기 한몸 건사하고픈 이들에겐 이보다 더 쉽고 확실한 길도 존재하죠. 그건 바로 밀고. 어차피 왕이 하지 말라고 직접 나서서 경고까지 했고 이제는 의병인지 역적인지조차 구분도 흐려진 마당에 불순분자 하나를 밀고에 얻는 보상은 그 누구도 쉽게 거절할 수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와 함께 일하던 한 광부가 끝내 그를 밀고 합니다. 홍범도는 일본군에 꼼짝없이 잡힐 뻔했지만 또다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도주하며 오히려 일본군을 골탕 먹이고 다녀요. 그렇게 양덕방면으로 향하던 중 지경령이라는 고개에서 우연히 조우한 일본군을 습격해 무기와 식량을 빼앗고 함경남도 덕원의 무달사에 몸을 숨깁니다.
그곳에서 심신을 회복한 그는 주변을 조용히 살피며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건 바로 이 조선 팔도에 친일파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덕원읍에는 전성준이라는 인물이 좌수로 있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이제가 바로 친일파로 악명이 차지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홍범도는 그를 처단함으로써 반민족 행위를 감행한 자의 말로를 마을 전체에 똑똑히 각인시키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곧장 행동에 옮겨요. 달빛마저 잠든 깊은 밤, 홀로 전성준의 집에 들이닥친 홍범도는 그를 위협해 가진 돈을 전부 빼앗고 마을 어귀까지 끌고 나와 그 자리에서 직접 직결 심판을 내립니다. 홍범도는 자신이 단순한 강도가 아닌 의병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간 전성준이 일제의 앞잡이로서 힘없고 가난한 조선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해왔는지 그 죄악을 조목조목 역설했죠. 그러고는 자신이 빼앗은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 이뤄지는 자신의 행동이 왜 정의로운 응징인지 또렷이 선언해요. 마지막으로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를 뒤로 한 채 단호하게 그 목숨을 걷어들입니다. 일본 돈 8,480엔. 이후 홍범도는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거액이었던 이 돈과 앞서 탈취한 무기를 바탕으로 홀로 의병투쟁을 이어갔죠. 그러나 홍범도의 단독투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동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살생을 반복한다는 건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무기와 식량도 바닥나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말아요. 결국 외로움에 사무친 그는 잃어버린 아내의 고향 함경남도 북천 방면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혹시라도 그리로 가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더욱이 북천군은 남쪽의 바닷가를 제외하면 개마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곳으로 곰, 멧돼지, 표범, 심지어 호랑이까지 맹수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죠. 설령 그녀를 찾지 못할지라도 자신 한 몸 건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과거 먹배장골에서처럼 농사와 사냥을 병행하길 몇 달, 마침내 어느 산골짜기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단양 이씨를 발견합니다. 무려 7년 만에 이뤄진 눈물의 재회. 아내는 헤어진 뒤 무사히 이곳까지 건너와 첫째 양순을 낳으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그 순간 홍범도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신계사를 떠나며 다짐했던 대로 두 사람은 드디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곧이어 둘째 용환도 태어났죠. 홍범도는 포수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삼포수 조합 포계의 대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30부터 38까지 이때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시기였어요. 아마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되었다면 우리가 아는 홍범도 장군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과 달리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마누라,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동료들까지 곁에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의병 활동에 나선다는 건 불가능했죠. 대신 그는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어요. 특히 높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자신을 겁박하거나 매수하려는 관리들과 맞서 싸우며 보수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합니다. 결국 관리들조차 그의 완강한 태도에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죠. 그러나 일본은 달랐어요. 오히려 삼수 갑산 일대의 살림을 통제하고 벌채권을 장악하면서 북부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북청 진위대 해산과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까지 강제 시행하며 사실상 완전한 무장 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홍범도는 이번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어요. 안산사에 그대로 있다가는 외놈에게 총을 빼앗기고 말 것이니 그놈들이 후치령 이북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쯤 되면 지금의 홍범도 장군을 만든 건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뒀다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을 굳이 들쑤셔 자극한 거죠. 자극을 받은 건 비단 홍범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강제 해산 조치로 퇴역당한 차도선을 비롯해 수많은 보수들이 분노에 불탔어요. 결국 1907년 11월 15일 홍범도와 차도선의 인솔 아래 약 70여 명의 보수들이 봉기를 일으켰죠. 하늘이 일진의 무리를 없애기 위해 나로 하여금 의를 안산에서 일으키게 하는구나. 이제 그들을 사륙함으로써 국군을 회복시키려 한다. 당시 차도선은 이 외침과 함께 친일파 소탕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안평면장 주도익을 시작으로 안산면장 이쾌년, 그의 아들 이봉구, 일진회원 최서구 등 다수의 일진의 인사들이 종살당했죠. 이에 일본도 반격에 나섭니다.
그건 바로 총기 등록제. 그 고율자는 총기를 일본군 병참 주재소에 반입해 검사를 통과하면 제한적인 사용권을 부여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일본은 처음부터 그렇게 걷어들인 총기를 전부 압수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홍범도는 동료들과 상의 끝에 직접 총기를 되찾아 주기로 결심해요. 어차피 일본군이 압수한 총기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후치령을 넘어야 했는데 마침 이곳은 천령전투 때처럼 매복과 기습이 가능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덕분에 홍범도 차도선 의병부대는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매복 작전을 감행한 끝에 총기를 모두 회수하고 일본 군경과 친일파 9명까지 처단하는 쾌거를 거둡니다. 후치령에서의 성과는 인근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북청수비대는 의병의 기세를 꺾기 위해 보병 2개 소대를 급파하여 후치령 고개의 양반면을 동시에 공략하도록 했죠. 비의 질세라 주변 마을의 청년들도 의병 대열에 합류하면서 후치령에서의 투쟁은 단순한 작전에서 전면전으로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확산돼요.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전투는 홍범도의 선제 사격으로 시작됩니다. 약 3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일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결국 패주하죠.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절반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고 전해지는데요. 물론 의병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후 일본 경찰은 문책이 두려웠는지 이 참패를 축소 및 허위로 보고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짓 보고 덕분에 의병 측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되죠. 의병 측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추격의 혼선을 빚고는 애꿎은 민가 수십 호를 불태우며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이러한 일본군의 행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말아요. 이후 홍범도 차도선 의병부대는 후치령을 시작으로 장항리, 삼수성, 갑산읍, 운승리, 세곡 등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성동 격서 전술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단순히 전투만 벌인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와도 같은 일진의 소탕은 물론 경찰서, 우체국 등 식민 통치의 눈과 귀를 자처한 시설들을 파괴함으로써 누구와는 달리 민가의 피해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만 안겨주었거든요. 이렇게 북부지방 주민들로부터 막대한 지지를 얻기 시작한 의병부대는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고 특히 홍범도는 적군인 일본군마저도 나르는 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죠. 이쯤 되자 일본군도 의병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력 진압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때 그들이 꺼낸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회유였죠. 1908년 2월경 일본군은 먼저 차도선에게 귀순을 권유하며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차도선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홍범도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물론 홍범도의 입장에서도 차도선에 그저 나무라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 서울에서는 13도 창의대진소라는 이름으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연합의병부대가 이미 2차례에 걸쳐 수도 진격 및 탈환 작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자신이 속한 부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추격전을 계속하며 탄약과 식량 등 만성적인 물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고요. 더 이상의 의병 항쟁을 지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차도선은 홍범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절반에 달하는 200여 명을 이끌고 일본군에 귀순하고 말았죠.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일본군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립니다. 귀순한 일병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무기를 전부 압수하고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 나머지는 모조리 체포해 구속해버려요. 이제 남은 건 정말 홍범도뿐이었죠. 일본군은 마침내 마지막 남은 홍범도마저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자택을 급습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체포해 인질로 삼았죠. 그리고 아내인 단양이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협박해요. 당신이 일본 천황께 귀순하신다면 천황께서 당신에게 공작위를 내리려 한다고 하니 항복하십시오. 당신이 항복하여 공작이 된다면 나도 좋고 자식들도 귀한 집안의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단양이 씨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계집이나 아이나 영웅 호걸이라도 실끝 같은 목숨이 없어지면 그뿐입니다. 내가 글을 쓴다 한들 영웅 호걸인 내 남편이 어찌 나 같은 아녀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너희는 나와 말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절대로 그를 맞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들은 일제 앞잡이들은 이성을 잃은 듯 그녀의 발가락 사이에 달군 심지를 끼워 넣는 고문을 자행했죠. 그럼에도 그녀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에 그들은 이번엔 아들 양순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에게 편지를 들려 아버지에게 전달하라 강요한 것이죠. 양순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계속 거절할 시 남은 가족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협박 앞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받아든 홍범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격분합니다. 동시에 아들에게 호통치며 이렇게 외쳤죠. 이놈아, 너가 전에는 내 자식이었지만 일본 감옥에서 몇 달 갇혀있더니 그놈들 말에 놀아나 나에게 애를 주려 하느냐. 너부터 쏘아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평소 지니고 다니던 소총을 들어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손이 떨렸던 탓인지 아니면 옆에 있던 부관이 붙잡은 탓인지 총알은 양순의 길을 스치며 지나가요. 그렇게 양순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이 아내 단양이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쓰러져 끝내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양순 역시 아버지 곁에서 의병투쟁을 이어가다 전사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 용한마저 머나먼 타국에서 병으로 생을 마친 거예요. 그토록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건만 결국 홍범도는 이번에도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가족을 잃은 홍범도.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그의 맹활약에 더는 참지 못한 일본군이 대규모 토벌대를 조직해 추격해온 것이다. 토벌대가 지나간 자리엔 불 한 폭이 사람 한 명 남지 않았고 오직 살려달라는 무고한 주민들의 아우성만 메아리칠 뿐이었다. 이에 홍범도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더는 국내에서의 항전이 불가능해진 만큼 연해주로 망명하여 후일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에선 레닌이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군이 10월 혁명을 일으켜 소비에트 정권에 수립한다. 전 세계가 제국주의의 압제에 신음하던 그때 무산계급만의 나라에 출현은 홍범도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들은 일본군과 싸우는 적이파에 가담하며 소련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등에 얻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홍범도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하지만 이때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진짜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다는 것을. 죽어서도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홍범도의 마지막 이야기 8월 15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광산 노동자로 숨어든 홍범도는 배신자의 밀고로 일본군의 추격을 받지만 기적처럼 탈출한다. 그리고 친일파 전성준을 처단하며 의병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킨다. 이후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 북청으로 향한 그는 7년 만에 재회하며 가정을 꾸리고 잠시 평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의 벌채권 장악과 무장해제 명령이 그의 삶을 다시 전쟁터로 끌어들인 것이다. 보수 차도선과 함께 70여 명을 이끌고 봉기한 그는 후치령에서 총기를 탈환하고 일본군과 친일파를 처단하는 승리를 거둔다. 이 승리는 장학리 삼수성 등지에서의 연이은 게릴라전으로 이어져 홍범도는 나른한 장군이라 불리게 된다. 그러나 곧이어 일본의 회유가 시작되면서 차도선이 귀순을 결정한다. 그 결과 부대는 순식간에 절반으로 쪼개졌고 일본군의 배신으로 이어져 동료들이 무기와 목숨을 빼앗겼다. 귀순 공작의 성과를 톡톡히 맛본 일본군은 홍범도의 가족까지 인질로 삼아 항복을 종용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아내 단양이 씨와 홍범도 두 사람의 굳은 결의는 단단했다. 어떤 협박과 고문에도 그들은 신념을 꺾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는데 결국 아내는 고문 후유증으로 숨지고 장남 양순도 전투 도중 사망했으며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던 차남 용환마저 병으로 타국에서 생을 마친다. 가족을 지키려 다시 총을 들었음에도 그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제 그의 싸움은 더 이상 한 남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투쟁이었다. 홍범도는 60전 60승의 명장이었고 나르는 장군이라 불렸습니다. 총알로 바늘귀를 뚫는 명사수라는 전설도 있었죠.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의 이름은 전장의 바람처럼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이제와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칭호를 얻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가족은 이미 세상에 없는걸요.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당근과 채찍이 전국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죠. 토벌과 귀순공작, 그리고 일병을 돕는 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 이로 인해 홍범도의 부대뿐 아니라 전국 일병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민긍우, 김동신, 허위, 이강년, 신둘석 등 걸출한 의병장들이 차례로 쓰러지고요. 설상가상 연해주에서 걸기한 안중근이 두만강을 건너 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선생 특유의 인도주의 정신이 발목을 잡았죠. 그는 포로로 잡은 일본군을 살려보냈지만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기습을 당한 안중근은 연해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홍범도 안중근의 연합 항전 계획은 시도조차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아요. 이에 홍범도는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죠. 자신 또한 압록강을 건너 국외에서 항일 투쟁을 이어가리라. 그리하여 1908년 6월 말 그는 천천히 부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모은 군자금 일부를 의병들과 나누고 전사자 가족을 보살폈어요. 부상자와 노병은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70명에서 출발해 700명까지 늘었던 인원은 이제 그를 포함해 넷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꺾지 않았어요. 그의 곁에 머물다 간 이들을 위해서라도 항일의 깃발만은 내려놓지 않았죠. 우여곡절 끝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홍범도는 그곳에서 새 출발을 꿈꿔요.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고 국내외 의병부대들과 연합해 대규모 항전을 벌이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안중근의 국내 진입작전이 실패한 뒤 거부, 최재형을 비롯한 민족운동계 유력 인사들은 무력투쟁보다 교육 및 산업진흥운동을 택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일 전쟁 패배 후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던 제정 러시아는 한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했죠. 실제로 러시아군은 안중근의 연락사무소를 습격해 총기와 탄약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홍범도는 굴하지 않고 군자금 및 의병 모집 활동을 전개해요. 이 과정에서 그는 동의회라고 하는 한인 구국운동 단체의 모임에서 운명처럼 안중근을 만나게 되죠. 다행히 안중근 역시 홍범도처럼 무장투쟁을 신념으로 삼은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자신의 실책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길을 막았던 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뜨겁게 움직였어요. 동의회 활동에 전력을 쏟으며 단지 동맹을 결성하고 조국 독립에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죠. 그리고 1909년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당당히 자신의 맹세를 증명해 보이는 것은 물론 의병운동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로 의병운동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조국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했습니다. 많은 항일 투사들이 국외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일 강제 병합을 서둘렀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홍범도는 끊임없이 국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무리한 도전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때 지난날 함께 싸운 선배 의병장이 다시 힘을 보탭니다. 그는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등장한 류인석이었죠. 류인석은 서신에서 삼국지를 예로 들며 후배의 조급함에 다 이르지만 그가 끝내 사단을 일으키자 스스로 선봉에 서기로 결심해요. 곧이어 13도 의군, 지금으로 치면 어벤져스 같은 조직이 결성됩니다. 도총재 류인석과 창의총재 이범윤, 헤이그 밀사의 주역 이상설, 그리고 도산 안창호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죠. 이때 홍범도도 도총소 의원으로 선출돼요.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국내외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고종과 13도 의군 사이를 가로막으며 모든 공작을 차단했죠. 결국 조직 결성 불과 2달 만에 한일 강제 병합이 체결되며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당시 그의 나이 42. 그가 바랐던 건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거늘 현실은 일본으로부터 청춘과 가족 그리고 동지에 이어 결국 나라까지 잃은 한낱 노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은 국경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러일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을 내세워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체포 및 인도를 요구했죠. 이에 굴복한 제정 러시아 당국은 류인석, 이범윤, 홍범도 등에게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이르쿠츠크로 이동할 것을 강요해요. 이에 세 사람은 항일 독립운동단체 권오페를 설립합니다. 겉으로는 한국인 실업장려를 내세워 일본의 눈총을 피할 심산이었죠. 이 건업회에는 크게 세 부류가 모였습니다. 첫째, 최재형처럼 러일 전쟁 이전의 이주에 경제적 기반을 닦은 인물들. 둘째, 홍범도처럼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 건너온 인물들. 셋째, 이상설처럼 애국계몽운동을 벌이다 해외로 온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계열 속에 이번 이야기의 최대 빌런 이동휘가 있었죠.
홍범도가 이범석, 유상돈 등과 20일 의형제 동맹을 결성하던 시기 이동희는 비밀군사지휘부 대한광복군 정부를 창립해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건어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둘 다 강제 해산됐지만 그는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대를 떠돌며 두 조직의 부흥을 끊임없이 시도해요. 그리고 곧 기회가 찾아왔죠. 1917년 마침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며 2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끌어내리고 300년 전통의 로마노프 왕조를 종식시켰죠. 새로 들어선 임시정부는 입헌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의제를 제시하지 못해 무주공산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자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군이 10월 혁명을 주도하며 소비에트 정권에 수립했죠. 러시아 혁명은 20세기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어요. 제국주의의 압제에 시달리던 식민지 민족들은 무산 계급의 나라라는 전례 없는 국가의 등장을 보며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동희 역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한국 민족 해방 운동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을 창당했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오른 그는 임정을 친소 성향의 고려혁명위원회로 개편하려 했고요. 이를 통해 새로 태어날 대한의 나라에 붉은 깃발을 꽂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야심은 김구와 이승만 등 다른 거물들의 벽에 부딪혔죠. 결국 그는 임정을 떠나 고려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제3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그 고려공산당이 훗날 홍범도의 마지막 불꽃을 꺼버립니다. 사실 홍범도와 이동희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되자 러시아에서는 적백내전이 벌어져요. 여기에 혁명을 저지하려는 일본군이 백위파를 지원하면서 한인 민족해방운동 세력도 자연스럽게 적위파에 가담하게 되었죠. 솔직히 홍범도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명확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가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광복 후 그들의 행적 때문에 곱지 않게 보이는 거지 그때만큼은 공통의 적을 둔 대일투쟁의 동지일 뿐이었죠. 덕분에 1919년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점으로 홍범도는 이동희와 함께 대한국민회의에서 활동하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에 오릅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북간도에서 독립군단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한북로 독군부였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이 힘을 합친 이 무장독립단체는 봉오동에서 일본군 월강 추격대를 격파하며 독립전쟁의 첫 승리를 거둡니다. 이어 김좌진의 북로 군정설을 비롯한 여러 독립부대들과 연계해 청산리 전투에서 항일 무장투쟁 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일궈내고요. 결국 이 모든 성과는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3.1운동의 발발, 대한국민의회 조직,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 볼셰비키의 지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역사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봉오동에 이어 정산리에서까지 대피한 일본이 이성을 잃고 학살을 벌이기 시작했죠. 이름하여 간도 참변. 당시의 독립군이 만주의 간도를 본거지 삼아 활동하자 일본은 군대를 투입하기 위해 중국의 마적당과 내통하며 자작극까지 벌였어요. 이를 빌미로 2만여 명의 대군이 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소 5,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죠. 남자들은 사격 연습용 표적이 되거나 건물에 갇힌 채 화형을 당했고 불길에서 뛰쳐나오는 이들은 가차없이 칼에 찔려 죽었어요. 여자들은 눈에 띄는 대로 강간에 당한 뒤 살해당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어른들과 똑같이 칼에 찔리거나 맞아 죽었어요. 죽음으로 고통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차례 비바람이 불어닥친 뒤 살아남은 이들이 가족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며칠 후 일본군이 다시 나타나 묘를 파고 시신들을 한 곳에 모으도록 강요했죠. 그리고 시신 위에 집단에 덮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러 숯과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요.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단들은 간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항해 전지를 찾아 러시아 자유시로 향했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건만 자유시에 도착한 대한독립군은 곧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자유시에는 이미 먼저 자리를 잡은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이동희가 이끄는 고려공산당이었죠. 그런데 이 고려공산당 내부에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라는 두 개의 파벌이 존재했는데요. 양측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특히 한인 무장부대의 통수권을 둘러싼 대립은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중재자여야 할 볼셰비키는 양측을 번갈아 지지하며 갈등을 키웠죠. 결국 이르쿠츠크파가 통수권을 장악하자 상해파가 무력으로 저항했고 참극이 벌어져요. 홍범도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분열이 종식되고 독립군이 단결하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이권 다툼에 몰두한 기회주의자들 탓에 그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죠. 그 결과 홍범도는 부대를 잃고 무기까지 빼앗긴 채 이르쿠츠크로 넘겨지고 말아요. 그 후 홍범도는 죽을 때까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민족대회에 참가해 레닌으로부터 권총 한 자루와 군모, 군용외투, 금화, 백루보를 선물 받기도 했지만 다시 전장에 서는 일은 없었죠. 이미 쉰에 넘긴 그는 더 이상 장군이라기보다 한적한 마을의 이장에 가까웠어요. 혹여 공산당에 가입하면 자신이 지키는 한인 마을이 러시아인들의 탄압을 피할 수 있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레닌 사후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머나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때는 1943년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생전 나는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고 다짐했던 홍범도. 그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켰지만 조국은 그를 잊었다. 광복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그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1962년 박정희 정부의 건국 훈장 수여, 1997년 김영삼 정부의 묘역 정비 사업, 그리고 2021년 무려 78년 만에 장군은 고국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정부는 늦은 만큼 귀한 이후에 정성을 다했다. 봉안식에는 전투기, 전종이 총동원됐고 영공 진입 시 플레어로 장군의 귀환을 알렸다. 안장에는 카자흐스탄 흙을 함께 사용했고 현충원 인근 도로를 홍범도 장군로로 지정했으며 현지에도 추모공원을 세웠다. 건국 훈장 최고 등급 대한민국 장까지 추서하며 여운형, 유관순과 함께 세 번째 중복 수훈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권이 바뀌자마자 분위기도 180도 바뀌게 되는데 영웅에서 악당으로 순식간에 달라진 그에 대한 평가. 도대체 그는 왜 죽어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을까? 죽어서도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홍범도 외전 8월 22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60전 60승의 전설적인 장군 홍범도는 가족을 잃고도 항일의 깃발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다. 한때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일거로 무장투쟁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으나 한일 강제병합의 현실 앞에 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때마침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며 항일 무장투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3.1운동의 발발,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대한국민의회 조직, 그리고 볼셰비키 지원,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마침내 홍범도는 봉오동 천산리에서 독립군의 전성기를 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간도 참변이 벌어지며 독립군은 만주를 떠나 자유시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희망이 아니라 비비린내 나는 내분이었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공산주의 세력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홍범도는 부대와 무기 모두를 잃은 것이다. 결국 그는 철저히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고 다시는 전선에 설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한때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해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금화를 받았으나 그 영광도 오래가지 않았다.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속에 그는 머나먼 땅에서 노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1943년 광복을 불과 2년 앞두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의지를 관철하며 분투할 것이고 죽은 뒤에야 멈출 것이다. 생전 홍범도가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었죠. 실제로 그는 이 말을 끝까지 지켰는데요. 그러나 조국은 그를 잊었습니다. 광복 후 무려 1962년이 되어서야 조국은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 복장을 수여했죠. 다만 이 서훈은 당시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정통성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해요. 실제로 정부는 서훈을 수여했을 뿐 안중근과 달리 홍범도의 유해 봉환이나 본격적인 기념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유해는 언제 발견되었을까요? 무려 소련 붕괴 이후였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북한이 먼저 송환을 추진했죠.
북한은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에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파견하며 고려인 예술단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애초에 홍범도의 고향이 평양이었던 만큼 그의 유해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당시 남북관계, 카자흐스탄과의 외교, 고려인 사회의 여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송환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홍범도의 묘역정비 사업 지원에 약 1만 달러를 투입하며 예우를 갖추었죠. 솔직히 생전 홍범도의 뜻이 어떠했든 그의 유해는 끝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소수민족 탄압이 중단되면서 그의 업적도 늦게나마 인정받아 복권되었고 그질 오르다에는 홍범도의 이름을 딴 거리가 조성되었기 때문이죠.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도 그를 정신적 지주로 받들며 묘소를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특사단을 파견해 결국 그의 유해를 봉안해온 거예요. 봉안식은 확실히 장엄했습니다. 여타 유해 봉안과는 달리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전투기종을 투입했고 호위기체와 봉안기체가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플레어로 예포를 쏘며 장군의 귀환을 알렸죠. 안장 과정에서도 세심함을 기해 이전 묘역에 카자흐스탄 흙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크질 오르다의 홍범도 거리처럼 현충원역에서부터 국립대전 현충원까지 약 2km 구간을 홍범도 장군로로 지정했고 지도자를 떠나보낸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마음을 고려해 현지에도 추모공원을 조성했죠. 여기에 건국훈장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는데 이는 여운형과 유관순에 이어 세 번째 중복 수훈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려 78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온 영웅에게 걸맞은 국가적 예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 그랬는데 그를 향한 대우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됐죠. 바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에요. 2022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던 그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그 뒤 자유시 사건에서 독립군 1,500명의 씨를 말린 주역이었습니다. 동시에 레닌으로부터 권총도 받고 공산주의 이력을 가진 자의 흉상을 굳이 육사내에 뒀어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SNS에 홍범도를 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원식 1977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장성이 된 그는 전역 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죠.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지만 당의 참패로 국회 입성이 무산됐거든요. 이후 그는 곧바로 탈당을 선택, 유승민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에 뛰어듭니다. 해산 위기에 몰린 집권 여당을 대신하여 새로운 보수의 대안으로 거듭날 정당. 그곳의 창당 멤버로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요량이었겠죠. 하지만 곧 위기에 봉착해요. 창당 한 달 만에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당초 내세웠던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간판만 바꿔 살아남자 결국 대규모 탈당 사태가 벌어지고 말아요. 당시 유승민 캠프의 인사로 활동했던 신원식은 이후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할 때도 함께할 정도로 깊이 관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돌연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합당 결의 한 달 만에 또 탈당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죠. 도로 자유한국당을 택한 신원식은 이때부터 뉴라이트, 즉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의 정치적 실패를 겪고 난 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2018년부터 3년간 그는 정광훈이 주최하는 집회에 수차례 참석하며 친분을 과시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그가 집회 연단에 오르기 위해 작성한 연설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을 두둔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거든요. 비록 실제 발언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의 역사관을 드러내기엔 충분했고 비슷한 시기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 특별대담에선 아예 본인 입으로 뉴라이트적 관점을 쏟아냈죠.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건 다 했고 사과도 받았으며 돈도 받았다. 이제 과거사는 잊어야 한다. 등의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덕분에 신원식은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공천을 받아 드디어 국회에 입성해요. 그리고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 논란을 촉발시킨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그는 하고 많은 인물들 중에 홍범도를 겨냥했던 걸까요?
저는 그 단서를 과거 그의 광화문 집회 현장을 중계하던 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펜앤마이크, 주필, 정규재가 만들고 안철수가 추천하는 인터넷 언론사죠. 이곳에 칼럼을 쓰는 이들이 바로 뉴라이트의 핵심 인사 이영훈과 김용삼이에요. 이들의 이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이승만 학당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17년 박근혜 탄핵 반대 촛불 집회 당시에는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공동 창립했으며 2019년에는 김낙연의 공저로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했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심지어 이완용까지 두둔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신원식이 유튜브에 등장해 비슷한 발언을 한 시점은 이 책 발매 직후. 우연치곤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듯 이들의 망언은 이후에도 괴를 같이 했죠. 2018년 육사가 홍범도를 포함한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세우고 2019년에는 한국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의 합의로 홍범도의 유해 봉환이 가능해져요. 그러자 김용삼은 2020년 말부터 유튜브 영상과 칼럼을 통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홍범도가 소련의 독립군을 팔았다. 청산리 대첩은 무승부, 봉오동 전투는 일본의 승리 등 권위 있는 국내 연구자들의 책과 논문까지 왜곡해가며 퍼뜨렸죠. 그리고 신원식은 이런 왜곡을 신성한 국정감사장에 그대로 들고 나와 마치 진실인 양 국민 앞에서 주장했던 거고요. 신원식이 쏘아올린 논란에 국방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논란이 촉발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박정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육사를 찾아가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을 지시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전 논의는 공원이나 박물관 등 교내로 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은 곧 급변하고 말아요.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터졌죠. 아니 흉상 이전이랑 해병대 사건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겉보기와 달리 두 사건은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육사교장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대동한 채 신원식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물론 당시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사건 발생 보름도 안 돼 흉상 이전 계획이 교내에서 교외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예산 요청부터 독립기념관의 위탁 공문 발송, 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까지 단 이틀 만에 처리했죠. 심지어 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인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단 2주 만에 공사를 끝내라는 일정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군 총장 혹은 그 이상의 압력이 없었다면 통상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이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원유착을 보여줍니다. 정계에서는 윤석열이 정부 요직을 한국자유회의 등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놓고 언론계에서는 트루스포럼, 바로우포럼, 펜앤마이크 등이 세미나까지 열어가며 가짜뉴스를 양산했죠. 그러면 이를 한덕수, 이종섭, 전하규 같은 정부 관계자들이 그대로 받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무릇 정부란 좌우의 이념을 떠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홍범도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은 적 없었고요. 오히려 박정희,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해군 잠수함에 그의 이름을 붙였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매달려 국민을 갈라치려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요했어요.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으로 이종섭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윤석열은 그 자리에 신원식을 앉힌 겁니다. 하지만 곧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힘이 참패하며 제동이 걸렸죠.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불붙자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정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국힘은 참패를 거듭했죠. 대통령의 말뿐인 민생 행보로는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윤석열은 다시 북풍몰이를 시전합니다.
이미 국정 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에 빠진 상황, 숨길 것도 없었죠. 그래서 주사파, 반국가 세력, 간첩이라는 낯익은 단어로 공포를 자극했어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드디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왜 이토록 홍범도를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색깔론부터 뉴라이트 기용 그리고 북한 도발까지 결국 이 모든 과정은 12.3 비상계엄을 위한 치밀한 빌드업이었던 거죠.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육사는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현 위치 존치로 입장을 바꿔요. 그리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는 육사 교장이 광복회를 찾아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죠. 이는 육사가 흉상 이전을 밝힌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바로 얼마 전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이 개봉했습니다. 대통령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며 큰 화제를 모았죠.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란을 만든 당사자들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기회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이 기억을 놓는 순간 찾아올 테죠. 그러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우리의 뿌리를 바로 세우고 독립군과 국군의 역사를 잊지 않으며 계승해야 할 텐데요. 저 역시 이 길을 끝까지 걸으며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